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요령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요 민법은 법 해석학을 중심으로 하는 민법 공부입니다. 법 해석학이라는 것은 민법 조문을 말 그대로 해석을 하는 학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민법 조문에 등장하는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타이틀을 첫째, 법률 용어를 정복하자,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공부하는 법학 공부는 법 해석학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법률 용어를 숙지하는 때에도 글자만 읽어서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글자 뒤에 숨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넓게 보는 시각을 키우고 논리적 연관성을 중시하자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법을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냐 하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법 조문을 해석을 해서 그 사건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시켜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법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사건을 볼 때 그 전체의 사건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히고, 그 다음에 논리적 연관성을 중시하자. 그래서 읽어보면 법학은 구체적인 사례를 법률 규정에 대입해서 법률 효과 또는 법률 효과를 도출하는 분쟁 해결 수단이기 때문에 수학적 공식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과 기본 논리를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의 사안을 대입해서 법률 용어의 의미를 가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법 시험 문제도 거의 대부분이 사례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사례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민법의 기본 이론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사건에다가 법 조문을 해석해서 대입을 시켜서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연마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겠죠. 문제의 경향이 그렇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셋째 문제가 되는 것이 인내력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자 되어 있는데, 인내력도 중요하고 반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이해와 기본적 논리가 갖추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계속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가지고 꾸준히 숙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단계가 몇 월 달이냐 하면 5 내지 6월 달이에요. 5 내지 6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해서 대강의 윤곽을 알게 되니까 그것이 전부인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자만을 하기 쉬운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게을러지기 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조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논리를 갖춘 다음에는 계속 반복을 해서 숙달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반복을 해서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그것을 생각할 틈이 없을 거예요. 생각할 틈이 없으니까 반사적으로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법 조문과 친하게 지내자 되죠. 법학은 법 조문을 해석해서 현실의 사례를 적용해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법 조문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법 조문을 항상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읽고 계속 읽어서 항상 법 조문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민법 시험의 지문도 법 조문을 표준 용어로 해서 출제가 되는 것이니까 조문에 있는 그 법률 용어들을 표준 용어로 삼아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 조문을 항상 놓지 않도록 조심하고 계속 읽어보시면 나중에는 법률 용어가 친숙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판례를 중시하자 되죠.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민법 출제 경향 자체가 판례 위주로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례라는 것은 뭐 대법원 판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 위주로 시험을 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현실 적응력이에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사건 해결을 위한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법 조문에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서 해결을 한 결론이 판례죠.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에서도 부동산 전문가를 판단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판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정답 시비 문제입니다. 객관식에서는 정답이 반드시 한 개만 딱 떨어지도록 도출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학설을 시험에 내면 학자들이 견해에 따라서 정답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판례를 내면 하나의 사건에는 대부분 판례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정답이 객관화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난 뒤에 이의제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오답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겠죠. 그래서 판례를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어떤 시험 출제 방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민사 사건에 대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학습한 민법 지식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쓰는가를 살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실무가를 선발하는 중개사 시험에서는 판례가 당연히 중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례형 문제도 현실 적응력을 테스트한다는 점에서 볼 때 판례 공부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는 판례를 놓치지 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출제의 경향도 보면 40문제 중에서 판례가 매년 30문제 이상이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뭐 34문제 내지 5문제가 판례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판례가 절대적으로 시험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째, 기출문제를 중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이 기출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시험의 출제의 제도, 출제하는 제도를 알면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매년 시험을 공부할 때 3인의 출제위원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사실은 출제위원이 아니고 시험 문제 선정위원이다 이래 보는 것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죠.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의 선정위원이 그해 출제를 하러 들어가면서 문제를 각 만약에 뭐 20문제씩 가지고 들어간다 칩시다. 세 사람이 그러면 토탈 60문제가 되겠죠. 그럼 그해 출제하면서 가지고 들어간 문제는 그해는 출제를 못합니다. 못하니까 이 문제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보관을 할 거예요. 보관을 하고 이 사람들이 출제를 하는 것은 자기가 출제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해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문제 은행식으로 하죠. 문제 은행이 있으면 요 문제 은행에 보관된 문제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정을 합니다. 뽑아낸다 이런 뜻이죠. 세 사람이. 그러니까 가서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을 한다. 그래서 가령 뭐 20문제씩 선정을 했다면 60문제가 뽑혔겠죠. 그럼 그 60문제 중에서 다시 중복된 문제라든지 표현이 미숙하다든지 아니면 난이도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서 40문제를 뽑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 출제된 40문제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의 문제은행으로 보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 출제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그 출제 범위가 정해지면 그 범위 안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많으니까 기출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현재 우리가 공부해야 할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시켜주고 출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장차 출제될 예상 문제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소홀함이 없이 기출문제를 많이 숙달을 해서 문제 출제의 수준이라든지 출제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항상 중시하도록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째, 민법 종칙을 먼저 잡자라고 타이틀이 잡혀 있죠.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민법의 구조를 보시면 종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5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1편이 뭐냐면 종칙이에요. 민법 종칙입니다. 그 다음에 2편을 보면 물건에 관한 권리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물권법이 나오고요. 3편을 보면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채권 재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편에는 혼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뭐 이런 것들 즉 친족관계에 대해서 규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그 남기고 한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이냐 하는 상속에 대한 문제가 5편에 나와 있죠.
그런데 요 물건과 채권 부분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재산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재산에 관련된 법이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친족과 상속에 관한 부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분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신분관계의 질서를 규율하는 법이고요. 그걸 다른 말로는 가족관계를 규율한다라고 해서 가족법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재산법 분야와 가족법 분야를 총괄적으로 규율한 것이 민법 종칙이에요. 그러니까 종칙을 공부를 하시면 민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시험이 출제되는 빈도수는 종칙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물권법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채권법에서 물권법에서 14문제가 출제되고 채권법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34문제가 출제되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중개사라는 그 과목 자체가, 중개사라는 시험 자체가 재산을 중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지 사람을 중개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법에 관련된 것들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기 때문에 이 종칙 부분하고 민법에서는 재산법 분야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출제가 이렇게 된다. 그런데 빈도수를 따지면 물권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그죠? 그런데 종칙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이 종칙은 민법 전반을 규율해주는 기초를 깔아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종칙 부분을 잘 해서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은 이 채권에 관련된 부분들도 법 논리 구조가 비슷하니까 잘 따라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종칙을 잘하면 약 절반 정도의 부분이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칙에 항상 힘을 쓰시고, 우리도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종칙에다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종칙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그런데 물권법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쉬운 부분이니까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고, 물권법은 나중에 막판대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거의 출제되는 부분이 눈에 보여, 윤곽이 보이니까 크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34문제가 출제되고, 나머지 6문제는 어디서 출제가 되느냐 하면 민사특별법에서 출제되는데, 그 민사특별법은 5과목이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 부동산 실명법이 있는데, 법이 5개니까 6문제가 각 법 하나당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는 전체를 포괄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25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2문제를 냈다. 그래서 6문제를 출제하는데, 요 민사특별법은 초반에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크게 역점을 둘 필요가 없고요. 민법 위주로 쭉 공부를 하시다가 한 6월, 7월 넘어가서 특별법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뭐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민법이 규율이 되어 있고, 따라서 당연히 종칙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민법은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나눠지고 양자 모두를 총괄하는 부분이 민법 종칙입니다. 중개사 시험 범위가 법률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많은 수험생들이 기초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채 중간부터 시작해야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무슨 말이냐면, 민법 종칙을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가 나오는데, 우리 종칙의 시험 범위가 종칙 전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법률 행위부터 시험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식적인 시험 범위에서는 사람하고 물건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도 사람과 물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술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초학자들은,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법률 행위부터 들어가 버리면 아주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에러를 겪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수업을 할 때 밑에 한 7시간 정도는 기초 용어하고 사람과 물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범위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먼저 행위를 하는 사람을 알아야 될 것이고, 행위 대상을 알아야 그 다음에 행위를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종칙 수업을 첫 시간부터 잘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민법을 공부하는 요령을 대강을 봤는데, 이 요령을 본다 해서 처음부터 그 요령을 익혀서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걸 맨날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공부하는 요령을 다시 한 번씩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할 때마다 다시 갱학심을 가지고 쭉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대강 이런 형태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구조로서 공부를 하니까 그에 맞춰서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 이 방식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아주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꼭 그 출발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질문 중에 가장 보편적인 질문이 뭐냐면 법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공부 방식이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가령 100사람이 공부를 한다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세요라고 하나의 공부 방식을 제시를 한다면 그건 아마 엉터리가 되겠죠. 그죠? 사람이 100명이라면 생각하는 각도도 다르고 그 사람의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도 100가지 공부 방법이 있어야지 한 가지 공부 방법을 가지고 100사람에게 정신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 거죠. 교과서를 빨리 읽어보기도 하고 천천히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필기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인강을 이어폰을 끼고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친 다음에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알맞는 공부 방법인가를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을 찾은 뒤에는 흔들림이 없이 자신이 선택한 그 방법에 따라서 쭉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 또 소리가 많죠, 그죠? 뭐 나는 이렇게 하니까 합격을 했더라. 나는 저렇게 하니까 합격을 했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자꾸 기울이다 보면 갈팡질팡하게 돼. 그래서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은 멀리 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중간에서 좌절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한 가지 공부방법을 자신에 맞는 공부방법을 선택한다 하면은 일관성 있게 쭉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고 나가다 보면 60점이라는 점수는 크게 높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사실상 공부를 해보시면 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혼란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서든 어떤 교수님이든 가르쳐 주는 대로 하시면 60점을 못 받도록 가르쳐 준다든지 60점을 못 받도록 만들어진 교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재와 교수를 믿고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60점은 극복이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방법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적인 공부방법이다라고 믿지 말고 그것을 참고 자료로 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이런 것이 공부 요령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민법을 공부하는 방식을 대강 이야기를 했고요. 남은 1년 동안 저와 함께 이런 방식에 따라서 열심히 하시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전도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